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주가 1,4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이 1,160원 선으로 치솟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고 미국 정부는 금리의 추가 인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가구 가운데 4가구 이상이 빚을 지고 있으며 42%가 부동산 구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를 끝낸 정치권이 추경 예산안 처리를 놓고 다시 격돌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으면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경제 운영을 방치하는 수도 있지만 경제 은행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준비하던 영상인데요.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대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면서 현재 투영시켜 보는 거죠. 지금 위기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그리고 바닥은 대체 언제일지, 이런 것들을 과거의 사례를 통해 한번은 예측해 보는 겁니다. 지금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왜 이때 금융위기를 불러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그냥 두 글자로 끝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신용 레버리지를 극도로 일으킨 건데요. 그 미국에는 신용 등급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프라임, RTA, 서브프라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다른 용어로 쓰이는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고 나서 미국 증시가 40% 폭락하고요. 그 다음에 600만 명의 직장인들이 해고가 되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5조 원 증발하고, 한국 코스피는 50% 수준으로 폭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6% 하락을 시작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세금으로 다 해보겠죠.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한국 증시가 거의 57%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 57% 정도 떨어졌는데요. 그때 보면 하락을 거듭하는데, 자, 이게 그냥 쭉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한 다음에 하락을 하고 반등 시도 후에 갑자기 급락을 시작하죠. 이때 보면 이 중요한 변곡점마다 어떠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이런 위기가 발생했을 때 언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증시를 이끌어 가는구나를 역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체크 포인트를 잡아놓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었는지, 또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건 뉴스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에서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분합니다, 의견이. 뭐 뉴스를 안 보고 투자하는 게 낫다, 뉴스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내가 관종하고 있던 종목이 막 상승을 해요. 급등을 시작해요. VI가 걸리고 막 또 VI가 걸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가요? 뉴스를 확인해 보지 않나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매체인 거죠. 이 대비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태를 보면서, 아, 지금 바닥이겠구나라고 지금 개미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닥으로 속단할 필요도 없고요. 뭐 바닥이 아니라고 또 속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이미지 트레이닝 해보자는 거예요. 이때는 2007년 11월 1일입니다. 경제 지표 동향과 같이 갈 건데요. 지금 S&P는 1500 수준이고요. 코스피가 이때 최고점을 찍었던 게 2080이었습니다. 2080이었고 종가는 2063.13. 이게 역대급 고점입니다. 저때 당시에. 저 고점을 시작으로 하락을 이어갔는데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고점인데도 계속 사게 됐고, 왜 증시가 1000포인트를 깰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봐야겠죠. 상해 종합지수는 6000입니다. 6000이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100이 넘습니다. 지금 76.56이고요. 이때 원달러를 보시면 깜짝 놀라시죠. 900원입니다. 900원. 그리고 US 달러랑 위안은 포치 상태입니다. 7위안을 넘어 있어요. 그 다음에 GSCI 그 커머디티스, 이게 원자재 그 벤치마킹 지수인데요. 51.35입니다. 지금이
뭔가 그렇죠. 예, 이때 10배는 비쌌습니다. 유가만 봐도 알겠죠. 유가만 봐도 4배 이상 비쌉니다. 골드 컨트랙은 790. 자, 이때입니다. 이때. 최고점 찍었을 때 2085.45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때 기사를 보시면 제 그 뉴스 기사를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면서 갈게요. 저도 이게 지금 많은 양의 뉴스를 보고 정리를 한 상황이라서 지금 다시 얘기할 때는 새로 보는 느낌이 있으니까 같이 좀 꼼꼼히 볼게요. 자, 이때 최고점을 찍은 날입니다. 환율은 한숨, 주식은 환호. 자, 좋습니다. 주식은 환호하고 있대요. 자, 달러와 매도세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900원이 깨졌다. 달러를 팔고 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니즈가 없는 거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극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 이때 금리가 4%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만큼 높다는 건 되게 화랑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금리 인하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결국엔 돈이 풀리는 거거든요. 잠깐 개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자,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자 부담이 줄어든 것만큼 돈이 풀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금리가 높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서 지금 금리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는 건 뭐죠? 굉장히 시장이 좋다는 겁니다. 경제가 잘 굴러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면. 아무튼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답니다. 역대 최고점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9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 이런 단어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2007년이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알죠.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도 압니다. 정말 그 환희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은 팔아야 될 때다라고 워렌 버핏이가 얘기했죠. 아무튼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배수연 씨 증시 재료 점검, 미 금리 인하의 신고가 경신 행진 이어갈 듯. 이분 지금 뭐 하시나요? 예. 예. 이 증시 최고점, 이때 당시 최고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직전에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갈 거랍니다. 그 다음에 FOMC 금리 인하 호재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그래요. 투자의 맥. 이거 계속 릴리즈를 하던 컨텐츠인데요. 예. 금리 인하 호재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된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지금 최고점에 있는 뉴스입니다. 최고점에 있는 뉴스. 이거 진짜 알고 보면 되게 웃기죠. 이때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 예,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호재를 계속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그렇군요. 코스피는 2300에서 2500선까지는 오를 것. 지금 최고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미 금리 인하 국내 증시의 중장기 호재다. 예, 심지어 메리츠 증권 투자 전략 팀장님은 금리 인하가 선 반영되면서 상승 효과가 반감됐으며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있다. 아무튼 주택 및 소비 경기 회복 가능성. 이때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죠. 예, 주택이 회복 가능성이 있답니다. 자, 투자의 맥. 다음날 또 나왔어요. 추세를 의심할 상황이 아니다. 예, 예, 오현석 삼성증권 투자정보 파트장은 이거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서 한번 발행해버리면 평생 고통받습니다. 평생 고통받죠, 지금 이렇게.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을 건데 제가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 흐름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의 충격은 아니다. 주가가 큰 폭으로 밀린다면 이번에도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 정말 큰 폭으로 밀렸죠. 예.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면 자, 리먼 브로더스가 MBS 발행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때 리먼 브로더스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007년 12월이에요. 이로부터 약 10개월 뒤 정도에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하죠. 이때 슬슬 이제 그 블랙스완으로 복선을 깔고 있어요. 속여서 조달했고 변호인단을 통해서 고소했대요. 예. 아무튼 이때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겠죠. 자, 버핏씨가 신용 경색을 기회로 저점 매수라는 또 사람들한테 버핏이 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 시장에서 워렌 버핏씨는 거의 인간 지표입니다. 인간 지표예요. 오마의 현인이신데 또 오라클 오브 오하마죠. 이분이 사고 팔고가 굉장히 그 시장 추세에 영향을 많이 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IMF란 단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예. 지금이 저점 매수를 통한 베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때 단기 고점이에요. 자, 뉴욕 증시가 하락, 악재가 많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습니다. JP 모간 체이스가
빅4 증권사의 순이익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빅4라고 하면 이때 뭐 JP 모건, 멜린치 또 뭐 있지? 리먼 브로더스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코스피 전망, 산타랠리가 가능할까? 예, 박석현 서울증권연구원. 급격히 높아진 미국 경제 침체 우려는 이때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점진적으로 해소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 예, 이분 뭐 하시나요 지금? 지금 뭐 하시노? 자, 연방준비제도 얘기하면서 정책적 대응이 주도할 것. 예, 업종 간 수익률 격차 불균형이 해소되면서 내부 건전성도 강화될 것. 진짜 지나고 보면 헛다리죠. 2000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 자, 주식시장 10년 주기 패턴이 유효하다. 내년 상승세 유지한다. 예, 10년 주기 성장 축은 이때는 10년 위기설이 없을 때죠. 자, 왜냐하면 IMF 이후에 그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지기 전이니까요. 이때 뭐 5년, 10년 이랬어요. 이때는. 자, 이러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10년 주기로 반복되던 버블 스토리. 이때 있었네요. 근데 이때는 강하지 않았는데.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머징 마켓의 상승 랠리가 반전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이때 중국이 70% 떨어졌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70% 떨어졌어요. 이분이 윤지호 하나증권 투자전략팀장님을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기사를 내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세요. 예, 이때 이런 예측을 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 계시네요. 유가 급락이 미국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 확대로 이어지며 글로벌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 유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시장 반등이 쉽지 않을 것. 예. 뭐 알아서 판단하면 되겠죠. 자, 역시 애널리스트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저를 비롯해서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 주식 전문가라고 방송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은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마세요. 이거는 믿을 건 저밖에 없습니다. 저라는 게 지금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현황과 팩트 체크와 추세를 분석하는 게 맞는 거지 그 사람들 말을 추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두가 화나할 때가 최고점이네요. 역시나. 지금 다들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들. 자, 증시의 단기 저점 부근입니다. 보시면 이제 기준일 아까 처음 시작이 우리나라 증시 최고점일 때입니다. 그때 기준일 대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할게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이 사고 있고요. 이게 억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4조를 샀어요. 그 개인이 4조를 샀고 외국인은 지금 지난 고점 대비해서 15조로 팔았습니다. 지금 15조로 팔았고요. 기관은 약 8조로 샀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2000선이었는데 거의 22%가 떨어졌죠. 증시가 22% 빠지면서 외국인은 15조를 팔았습니다. S&P는 13% 떨어졌고요. 이렇게 따지면 그 한국 증시가 그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다. 상해도 지금 거의 준하게 떨어졌고요. 이때 신흥국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달러 인덱스가 뭐 거의 요지부동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져야지 신흥국이 올라갑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5%나 올랐는데 950원입니다. 예, 지금에 비하면 뭐. 그다음에 그 위안화 그 가격도 계속 지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3% 떨어졌는데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중국은 지금보다 더 심한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환율이 좀 저평가가 되면 좋은 거죠. 수출하는 기업한테 좋잖아요. 결국에 그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원자재는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금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지금. 자,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현재 제가 보고자 하는 타이밍이 이때고요. 아까 봤던 타이밍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22%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뭐 굴곡도 있었죠. 예, 이때 뉴스를 한 번씩 쭉 보세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되게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단기 저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하락폭이 클 때의 뉴스를 보는 거죠. 어떤 말이 있는지. 자, 이때 이후에는 반등할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고 보세요. 자, 이제 2008년 1월 12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거의 2달이 흘렀죠. 2달이 흘렀는데 2달이 흐를 동안 아까 외국인은 15.5조로 팔았어요. 자, 코스피가 1800선이 무너졌다. 서브프라임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때 서브프라임 불안이 계속 확산되고 있었어요. 약 8개월 뒤에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빅쇼트란 영화를 보면 알지만 그때 당시에 금융권, 증권사, 투자 뱅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걸.
터지기 직전에 버블을 발생시키고 있는 단계였죠. 자, 삼성증권의 황금단 연구원은 이거 성함인가? 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좋아요. 예. 이런 바른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투자자들의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예. 교보증권 이종우 리서치 센터장은 1800선 붕괴는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지나고 보니까 맞았는데요. 이때 당시로 돌아가면 이게 단기 저점이었잖아요. 아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였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이분은 이때 욕먹었을 겁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증시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분이 제일 정확히 봤네요. 예. 자, 외국인의 한국 주식 무더기 세일 지금 15.5조를 팔았죠. 근데 이때 뉴스를 보면 약간 특징이 외국인이 막 엄청나게 팔았다라는 게 막 부각되지 않습니다. 부각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이 블록 세일까지 제한하며 기관한테 블록 세일을 계속 제한했대요. 떨이에 나섰다. 이때 완전 그 예감이 온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기 8개월 전에 이런 뉴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었다 정도만 체크하고요. 과도한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비중 줄이기 차원으로 해석했지만 예. 매도 동참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죠. 네. 8개월 전이니까 뭐 사실 8개월이면 뭐 중기 스윙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때 분할 매수를 했으면 그 반등 이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자, 현 시점은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분할 매수에 나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요. IT와 자동차 등은 최근에 환율마저 우호적이다.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한테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지수의 함정서 탈출하라. IMF 경제체제 이후 우리 증시의 폭락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쇼크로 밀릴 때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엔 틀린 말이었죠. 하긴 또 이때는 또 반등 타이밍이니까 이게 또 맞는 말이에요. 1600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PBR이 10배 이하인 종목이 한결 많아졌다. PER이죠. 깜짝 놀래라. PBR이 10이면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무엇보다 시간을 오래 가져간다면 반드시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찬스. 오래 가져간다는 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뭐 10년이었으면 맞는 말인데 8개월 뒤에 올 재앙을 모르는 거죠. 국민연금이 주식 쇼핑 나섰다. 최근 1조 원 투입. 그렇군요. 자,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역시나 필요해요. 좀 걸러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저도 애널리스트 분들의 글을 되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데이터가 참 좋아요. 데이터. 팩트만 봅니다. 팩트만 보고 의견은 다 제외해버려요. 의견은 안 듣습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국민연금 매수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이때도 드러난 거죠. 국민연금이 지금 1조치 샀다라고 하면 야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겠네. 국민연금은 엉덩이가 무거워. 막 이런 인식이 있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저런 기사들이 뜨면서 시장에 안심이 되면 그거는 보증수표가 아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 이때 단기 반등 고점이에요. 단기 반등 고점입니다. 자,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도 좀 팔았어요. 그 기간 동안. 단기 반등 고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 투자자랑 기타 법인만 샀습니다. 기타 법인.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6조 정도를 팔아서요. 총 누적으로 아까 고점 대비 22조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이 엄청나게 이탈한 거죠, 지금. 지금 현재 한국 시장은 14조 정도가 나갔습니다. 14조. 자, S&P가 지금 그 전 고점 대비해서 5%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렇게. 이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 올라온 거죠. 한국은 마이너스 8%면 바닥 대비 그냥 산수로 하면 14%가 오른 거죠. 근데 바닥 대비하면 20% 넘게 올랐겠죠. 왜냐하면 하락한 것만큼 오르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잖아요. 근데 여기서 본전을 가려면 100%가 올라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상해 종합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등했는데 얘들은 반등 못하고 있어요. 이때 한국만 반등하는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달러 인덱스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는 거겠죠. 이때는 중국이 자체적인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때 중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랑 엮여 있었습니다. 투자를 한 게 많아가지고. 그 다음에 원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원달러가 계속 오르는데 코스피가 상승했다. 다이버전스죠. 좀 이상한 겁니다. 자, 위안이 계속 떨어져요. 지금 포치가 깨졌죠. 포치가 깨졌는데
이렇게 되면 예, 중국의 타격이 크겠죠. 일단 환율 때문에. 그다음에 원자재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원자재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때 원유가 126달러였네요. 우와. 예, 금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자,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봤던 처음이 여기고 그 다음이 여기고 이렇게 굴곡이 한번 있다가 이렇게 반등했다는 거예요. 이때 전저점을 한번 깼네요. 이때 전저점 깼네요. 이때 공포가 좀 심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를 보는 것도 재밌겠다. 아무튼 예, 지금 반등해서 반등 고점입니다. 이 반등했을 때 고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자, 5월 15일 아시아 증시 하반기 전망 좋다. 예, 지금 이제 다가올 폭락 전에 진짜 최고점입니다. 다가올 폭락 전에 아시아 증시 하반기 전망이 좋대요. 예. 대신 투자 포럼 부센터장 이분 성만 있지 이름이 없더라고요. 이거 뭐 기사를 수정했나 봅니다. 나중에 세계 주식시장의 안도 랠리,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매력, 하반기에 강화된 기업이익 증가세 등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는 올해 2,300까지 상승할 것. 예, 이분 진짜. 자, 뭐 연말까지 봐야겠지만 연말에는 이거랑 거리가 멉니다. 자, 5월 15일 또 삼성전자, 현대차, 황제주들의 기한. 야, 이거 진짜 이제 슬슬 외국인은 지난달 실적 발표 후에 순매수세를 보였다. 지금 아까 보셨죠? 22조를 팔았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지금 며칠 샀다고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뭐 CLSA, JP모건 멜린치 등. 예. 아이고. 삼성전자 최고가 경신, 제도약 신호탄. 예, 지금 진짜 위험하네요. 예, 이때 당시에 또 이렇게 빵빠레를 불고 있습니다. 이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박영주 우리 투자 연구위원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이분이 정말 장기적으로 봤으면 이분 말이 틀린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갈 건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때는 액면분할 전이니까 74만 원 정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싸죠. 자, 코스피 지수가 1330선이었지만 지금은 1800대인 만큼 75만 신고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는 설명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분. 쇼트 커버링 위에 이례적 동시 매수. 이때는 쇼트 커버링 이렇게 했네요. 약간 옛날에 보면 인터내셔널을 막 인터내셔널 막 이러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하락 예상이 빗나갔다. 대차거래 상황 나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올리는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지만 쇼트 커버링은 상승시킬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진짜 되도 않은 소리를 이때도 계속하고 있었네요. 미증시의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호전에다. 그래요. 대차거래를 늘렸던 일부 외국인들이 쇼트 커버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때 하락하니까 공매도 상환한 거예요. 쌀 때 상환하는 거지 뭘. 상승 모멘텀 4가지 1920 넘을 수도. 야, 이것도 그러네요. 좀 송경근 동부증권연구원 그러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완화. 유가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약화. 지금 유가가 떨어져서 난리가 났죠. 예.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상승 가지고도 되게 말장난을 많이 칠 수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야 이제 양적 완화가 된다, 상승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지금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만 잘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의 추가 긴축 정책 가능성의 소멸. 중국이 지금 긴축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북미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 이 4가지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승한대요. 지금 서브프라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한국 주식 사라. 멜린치 적극 추천. 진짜 나쁜 놈들이죠. 진짜 나쁜 놈들인데 얘들은 아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지금 거의 한 4개월 뒤에 있을 일을 아는 놈들입니다. 아는 놈들인데 이런 리포트를 진짜 양심에 털이 났네요. 이때는 진짜. 이때 당시에 이걸 보면서 우와 외국계 증권사가 우리나라 사라고 했대. 이런 얘기죠. 이거 똑같죠. 지금 현재 결과론적으로 한국 증시가 많이 하락해 있지만 작년에 그 JP 모건이나 그 모건 스탠리 같은 애들이 한국 시장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리포트했어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진짜. 자, 하트네트 신흥시장 전략가는 한국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한다. 나쁜 놈들 진짜. 이제 욕이 나오네요. 이때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제 욕이 나오네요. 중국과 인도 주식은 최근 하락세에도 비싼데 반해 한국 증시는 싸다. 싸긴 뭐가 싸 진짜.
외국인 투자자들이 173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하며 0.6% 하락했대요. 중국 CSI 300 지수는 26%, 인도 지수는 14% 떨어졌다. 한국은 싸다. 마지막으로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자, 외국인의 낚시 리포트가 나옵니다. 진짜 못됐네요. 예, 진짜 못됐네요. 지금 이번에도 똑같죠. 결과론적으로 이번에도 똑같은 겁니다. JP 모건이랑 모건 스탠리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 증시 오버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오버웨이트.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오버웨이트라고 하면 막 처먹어도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신고가는 현재의 데자뷰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 경신하고 있었죠. 예, 이게 또 거울이네요. 확실히 보면. 멜린치는 CDS의 장본인입니다. CDS는 제 그 빅쇼트 영상 보시면 알아요. 이게 그 크레딧 디폴트 스왑입니다. CDS. 그러니까 부도나면 이득을 보는 채권인 거예요. 외국인은 리먼 브러더스의 상태를 몰랐을까요, 이때? 진짜 알고도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자,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전저점이 붕괴됐어요. 전저점이 붕괴됐습니다. 자, 경제지표 동향을 보시면, 자, 이제 그때 리포트 이후로, 그때 떨어지고 반등했을 때, 이때부터 이까지입니다, 이까지. 이 기간 동안 외국인이 거의 2조를 샀습니다, 2조. 외국인은 8조를 팔았고요. 기관은 4조를 샀습니다. 자, 누적으로 지금 30조를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30조를 팔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지금 우리가 오늘 며칠이죠? 3월 22일입니다. 2020년 3월 22일인데, 또 이게 나중에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14조를 팔고 있습니다. 전 고점 대비.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에 대한 좀 선호도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근데 원달러가 계속 올라갑니다. 자, 위안은 계속 떨어지고요. 지금 중국 증시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 고점 대비해서. 한국도 아까 이때가 마이너스 22%였는데 지금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6%인 거예요. 전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1500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잠깐 반등했다 떨어질 거예요. 미래를 아니까. 자, 원자재는 계속 반등하고 있고요.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면 또 뭐 유가 상승에 뭐 압박이라고 막 하고 있겠죠. 예, 금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때입니다. 자, 아까 봤던 게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두 개를 봤었고요. 여기를 봤었고, 자, 지금 중요한 포인트들이죠. 예, 최고점, 그 다음에 하락의 반등 지점, 그 다음에 반등의 끝 지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이 약 2조를 샀다는 거예요. 2조치를 매수했습니다. 하락하면서. 자, 이제는 반등 따위는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갈 건데요. 일단 이 포인트를 보시면요. 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전저점을 깼습니다. 굉장히 공포 구간이에요, 이때. 투자자들이 다 겁먹어 있을 겁니다. 이때 7월 15일경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외국인 코리아 엑소더스 외, 이제 슬슬 엑소더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전례 없는 강도로 지속되면서 지금이랑 거의 데자뷰죠. 이들이 주식 파는 이유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예, 알 수가 없겠죠. 얘들이 파는 게. 왜냐하면 팔면서 멜린치는 한국 주식 싸다 이러고 있고, 뭐 얘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가장 힘을 얻고 있는 논리가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 이게 맞죠. 예, 이게 맞는 말이었어요. 자, 외국인 한국서 상반기 18조 팔아. 상반기에 18조를 팔았다는 거죠. 전 작년부터 봤으니까 지금 30조 가까이 파는 겁니다. 상반기에만 18조 7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금이랑 좀 비슷합니다. 예. 이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 7개국에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305억 달러 가운데 63%를 차지한다. 한국 시장이 그 아시아의 ATM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아시아를 다 팔았는데 그 중에 63%가 우리나라예요. 그다음에 너기는 증시 전망은 무의미하다. 바라만 볼 뿐.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전망이 무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무의미합니다. 문기훈 굿모닝 신한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자, 센터장급이에요. 서브프라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공포심리를 불러오고 있다. 신용위기로 인해 금리 인상이 어려워졌고 이는 국제유가를 잡을 방법마저 막아버려 금리 인상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땐 또 애매하네. 국제유가를 잡을 방법마저 막아버려 더 힘들게 돼버렸다. 코스피 유가 급락 호재의 강세. 지금 유가 급락이 호재가 아니죠. 이때는 호재로 또 써제끼고 있습니다. 펜을 든 사람들이. 코스피 지수가 유가 하락 호재로 1530선을 엿보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때가 전저점을 깼을 때입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여전히 28일째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좋아요. 코스피 장중 연중 최저치 갱신. 예, 그렇습니다. 유가 급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유가 급락이 왜 호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날아가고 있어야겠네. 미국발 신용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 그렇죠. 이때 계속 위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위기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은 뭐 팬데믹이겠죠. 팬데믹이겠죠. 우려가 점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뉴욕 증시가 금융주 위주로 많이 빠진 데다 유가 하락이 지속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코스피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다. 예, 환율 사흘 연속 올랐다. 예, 계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 마판 상승폭이 커진다. 예. 세계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 자, 미국 신용위기가 도마 위에 오르면, 도마 위에 올라왔죠 지금. 예, 경기 침체가 온다, 신용위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추가 급락이 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저 때도 탈출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이제 2020년 3월로 보면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그 셰일가스 쪽 하이힐드 채권 쪽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가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하면 증시에서 발을 빼야 된다라는 걸 좀 배울 수 있고요.